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나라지만 발생하는 사건들마다 전부 기이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2018년 11월 13일 웨스턴 케이프주의 고등법원에서 환호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1년 동안 억눌린 감정을 순식간에 터뜨리며 4명의 범인에 대한 심판을 축하하였습니다. 4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2017년 남아프리카를 놀라게 한 한나 코넬리우스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케이프타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맑은 자연환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브로이베르그의 흰색 사장이 있고 등산객이 좋아하는 등산로와 여성들이 좋아하는 바닷가 쇼핑타운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그곳은 아름답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치안 문제는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한나 코넬리우스는 1996년 2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3살 어린 남동생 안드레이아스가 있었는데 자폐증 환자였습니다. 한나의 아버지 윌리엄은 케이프타운에서 판사 일을 하였고 어머니 안나는 로펌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의 72% 정도가 월 수입이 $200, 하나로 26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해 한나 일가족은 아주 부유하였습니다. 한나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연극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받아왔으며 반에서 연극을 가장 잘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씨가 착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남동생을 돌봐왔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부유하여 돈이 아주 많았지만 한나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집안 자랑을 한 적이 없었으며 명품 가방을 좋아하지 않고 호화로운 삶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과 사회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나의 16살 생일 때 그녀의 부모는 딸을 위해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고민 끝에 부모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본인과 비슷한 나이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본인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 내심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부모가 그녀의 생일 파티에 지불하려던 돈으로 음식과 일상용품을 구매하여 현지의 아동 구조기관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매년 한나의 생일에는 평상시 모은 용돈으로 생필품을 구매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의 착한 마음이 그녀가 피해를 당했을 때 국민들을 분노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18살이 된 한나는 뛰어난 성적으로 스텔렌보스 대학교에 입학하여 인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한나는 스텔렌보스에서 집까지 너무 멀다고 생각하여 대학 근처의 여학생 기숙사에서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숙사에서 대학까지 아주 가까웠지만 한나의 가족은 그녀에게 승용차를 선물하여 편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타입과 브랜드 등은 그녀가 직접 고르게 했었죠. 항상 검소한 한나는 고급 브랜드의 승용차를 선택하지 않고 할머니의 집에 방치된 1984년형 폭스바겐 골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가 90세의 나이가 되어 운전이 쉽지 않아 차가 방치되어 있던 터라 할머니는 기뻐하며 승용차를 18살 손녀에게 선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겸손함과 명랑한 성격으로 대학 생활에서 많은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중 체슬린 마시도 있었습니다. 체슬린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스텔렌보스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는 성격이 열정적이고 운동을 좋아하며 평상시 스케이트보드를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한나와 체슬린은 연인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통의 친구가 많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전공이 달라 학교에서 얘기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26일에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불금으로 대학교 근처의 술집에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간의 수업의 긴장감을 풀기 위하여 친구들과 술집에 모였습니다. 한나와 채슬리는 각자 다른 친구들과 술집을 방문하였는데요. 양측 모임에 겹치는 지인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합석하였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넘겼습니다. 한나는 시간이 늦었다며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혼자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채슬린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여자가 혼자 귀가하는 게 걱정되었던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한나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나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토요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한나와 채슬리는 술집을 떠나 한나가 거주하고 있는 여성 기숙사를 향해 같이 걸어갔습니다. 기숙사는 술집에서 꽤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수다를 떨며 무사히 기숙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슬린이 한나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할 때 한나는 채슬린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채슬린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채슬린은 거절하였지만 한나가 계속하여 설득해 그녀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27일 새벽 3시 23분에 한나의 파란색 승용차는 버드스트리트에 도착하여 채슬린의 집 밖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한 후 바로 헤어지지 않고 간단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때 4명의 남자가 나타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들 몰래 주차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넷의 신상은 32세 주모자 버논 위트부이, 26세의 제랄도 파슨스, 27세의 키 작은 남자 에벤 반 니에베르크, 그리고 28세의 내슈빌 줄리어스 파이크스 였습니다. 몇 사람은 주차장 한 바퀴를 돌다가 3시 32분에 한나와 채슬린이 있는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CCTV 화면을 확인해보면 흰색 트럭이 한나의 시선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한 강도가 갑자기 한나의 문을 열어 그녀의 목에 날카로운 무기를 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도 흉기로 채슬린의 등 쪽에 갖다 대며 위협했습니다. 두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4명의 강도는 차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핸드폰과 지갑 등 금품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슈빌은 채슬린의 지갑을 빼앗았는데요. 지갑 안에는 40랜드, 하나로 약 2,700원밖에 없었습니다. 채슬린은 강도들이 자신과 한나를 쉽게 놔주지 않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훔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채슬린과 한나를 납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슈빌은 본인은 그냥 차량을 훔치는 걸 도와주기로 하여 다른 불법 행위에 관여하기 싫다고 하며 40랜드만 챙기고 3시 35분에 차에서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작은 파란색 승용차에는 5명의 사람이 타게 됐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에벤은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채슬린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앉은 버논과 제랄도는 한나를 가운데 앉히고 3시 40분쯤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한나와 채슬린은 그들이 장시간의 공포스러운 여행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몇 명의 강도는 우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에 있는 불법 약품 판매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약품을 구매하고 계속하여 직진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 24분에 한나의 파란색 승용차가 한 주유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채슬린은 이미 뒷좌석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유소에 도착하기 전에 강도는 그의 옷과 신발을 벗긴 후 그를 차량 트렁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CCTV를 통하여 주모자 버논이 편의점으로 들어간 걸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 버논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버논은 채슬린의 은행카드를 들고 ATM 기기로 다가갔습니다.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지만 전부 틀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분명 채슬린이 그에게 잘못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승용차에 돌아온 버논은 차량을 운전하여 바로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재생하여
화면에 어렴풋이 베이지색 상의를 입은 한나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나가 살아있는 마지막 화면이기도 하였습니다. 15km를 계속하여 운전한 후 일행은 밀수품 거래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불법 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했을 뿐만 아니라 밀수품 운송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차량은 어둠 속에서 계속 달렸는데 한나는 매우 침착해 보였습니다. 한나는 차 안에 있는 강도들에게 반항해봤자 아무런 승산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아무렇지 않은 척 앞을 보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채슬린이 트렁크 후드를 걷어차 도망가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오히려 강도들의 화만 돋우게 했습니다. 그러다 새벽 5시 30분쯤 강도들은 차량을 외딴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 한나는 점점 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나는 당황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도들은 귀찮다는 듯 한나를 안심시키려 담배 한 대만 피우고 다시 떠날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2명의 강도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채슬린을 끌어냈습니다. 전에 주유소에 있을 때 채슬린이 그들을 속이고 트렁크에 갇혀 있을 때 다시 탈출을 시도하여 강도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강도들은 채슬린이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강도는 채슬린을 나무로 데려가 나무 밑에 있는 벽돌 위에 누워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채슬린은 본인이 참변을 당할 거라는 걸 알게 되어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려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강도들이 시키는 대로 누워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요. 살짝 눈을 뜨자 두 강도가 큰 돌을 들고 그를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채슬린을 해결하고 다시 승용차로 돌아와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시각이 이미 오전 6시쯤이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떴지만 차 안에 앉아있는 한나의 공포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채슬린의 행방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강도들은 채슬린을 나무에 묶어놨다고 하며 다른 행인이 그를 발견하면 풀어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인의 목적이 승용차를 가져가는 거라 좀 이따 한나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 안 돼 그들은 차량을 폐기된 사곡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나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후 그녀를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한나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하여 어디론가 끊임없이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포도밭 근처에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이때 한나는 자신이 도망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트렁크에서 나오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 에벤이 날카로운 무기를 꺼내 한나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모자인 버너는 37.5kg이 되는 돌을 한나를 향해 던졌습니다. 스텔렌보슈 교회는 여전히 조용하고 햇볕이 따사로웠는데요. 불쌍한 한나는 이때 영원히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편 아침 햇살이 채슬린의 얼굴에 닿게 되자 그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온몸의 심한 통증은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 전부 진실이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온갖 힘을 다해 겨우 일어나 비틀거리며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부부가 문을 열었는데요. 처음에 그들은 채슬린이 상처투성이어서 채슬린이 아무리 본인이 겪은 상황에 대해 설명해도 그 부부는 결국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침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갔는데요. 채슬린은 그들의 길을 막아 고통을 견디며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빨리 한나를 찾아달라고 하며 범인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사실 2시간 전 다른 경찰이 포도밭 밑에서 숨진 한 젊은 여성 한 명을 발견하였는데요. 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친 상태였습니다. 채슬린의 진술로 그 여자가 바로 한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도들은 그 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30분쯤 그들은 한나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크라이 폰테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32세 여성을 목표로
그녀가 출근하는 길에 그녀를 공격하여 지갑, 휴대폰, 그리고 은행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에 그들은 다른 한 명의 여자를 공격하여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12분 후 그들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주범인 번호는 그 사이에 베이지색 바지를 갈아입고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처럼 그는 ATM 기기로 다가가 여자에게서 빼앗은 은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납치범 제랄도도 번호를 따라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에벤만 차 안에 남아 납치된 여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밀번호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3,000랜드, 하나로 약 2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승용차로 돌아가 차량을 운전하여 여자를 외딴 곳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다시 스텔렌보시로 돌아가 에벤은 1,000랜드, 하나로 약 6만 7천 원을 받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버논과 제랄도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위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들의 사진과 차량은 이미 북은 모든 경찰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오후 2시 12분쯤 사복경찰 시코가 한나의 파란색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혼자 차량을 운전하여 2명의 납치범을 미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한 대의 경찰차가 도착하자 바로 경적을 울려 납치범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숨지게 한 강도들은 차량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죠. 경찰과 강도는 길거리에서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강도들이 차량을 농장으로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지자 강도 2명은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그들은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나와 채슬린이 납치당하고 범인 4명이 체포되는 데까지 불과 1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은 11시간 만에 4명의 사람을 강탈하고 한나를 숨지게 했으며 채슬린도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채슬린이 살아남게 됐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왼쪽 귀는 영원히 듣지 못하게 되어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문제를 가하게 됐습니다. 채슬린은 오랜 시간 동안 사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결국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5월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웨스턴 카피프 타운의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법정에서 대량의 증거물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여 범인의 범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4명의 범인은 재판받을 때 마음이 홀가분한 것 같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알리 판사는 버논과 제랄도 그리고 에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내슈빌은 미리 떠나 유기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극형이 없어 무기징역이 최고형이었습니다. 대중들의 환호성에도 범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랄도는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많은 사람들은 4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남아프리카 사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들의 인생을 통해 남아프리카 전체가 혼란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 아름다운 도시는 대량의 빈민가가 생기게 되어 남아프리카의 불치병이 되어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주범인 버논과 에벤은 어릴 적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빈민층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1985년에 태어난 버논은 13살 때 처음으로 범죄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데 불과 2년 만인 15살 때 범죄 기록이 이미 10번이 되었습니다. 절도, 강도, 폭행, 공격 도구의 불법 소지, 밀수품 판매 등
안 해본 범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에벤, 제랄도, 내슈빌도 그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한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들은 감옥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매체에서 그들은 전문 수감자라고 표현했는데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지낸 시간보다 감옥에서 지낸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입수하자마자 갱단에 가입하였습니다. 제랄도와 버논도 28인의 갱단에 가입하였는데요. 듣기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만 28인의 갱단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버논과 제랄도는 심사받은 후 조금의 뉘우침을 보였으며 한때는 눈물까지 흘렸고 에벤은 수필로 첨예소를 작성하였지만 사실 법정에선 그들은 악의를 참지 못해 미치도록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들을 증오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범죄를 직업 삼아 해온 그들의 인생은 이미 희망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인생을 포기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범인의 진술로 경찰은 5번째 용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카페리였습니다. 내슈빌이 주차장을 떠나고 나서 버논 단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버논 등에 대해 신문한 결과 그들이 전부 카페리를 언급하였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사에서도 5번째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여 경찰은 그 사람이 범인들이 일부러 지어낸 거짓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나의 부모는 딸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을 도왔습니다. 한나가 살아있을 때 매년 생일에 기부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녀의 아버지가 딸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비극은 어머니 안나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안나는 오랫동안 운영해온 로펌을 정리하고 재단 운영에 집중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2018년 3월에 한나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안나가 아침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56세의 나이로 딸을 해친 수감자의 재판을 결국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나의 장례식 날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한나를 기념하며 여성의 안전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매일 평균 8명의 여성이 타인으로부터 목숨을 잃게 되고 110명이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됐는데 세계 평균 범죄량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나의 사건이 널리 알려지자 전 세계적으로 한나의 가족과 생존자 채슬린에게 애도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채슬린은 건강을 되찾았고 학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는 그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은 잊을 수 없지만 그는 본인을 위하여 그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무고하게 목숨을 잃게 된 한나를 위하여 반드시 꿋꿋하게 잘 살아 걸어갈 거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범인의 결말에 여러분은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늦은 밤 외출할 때는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